안녕하세요. 저는 박동식입니다. 올해로 69세가 되었죠. 30년 동안 구청 민원과에서 일했던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 제가 믿고 따랐던 친형이 제 전 재산인 8억 원을 통째로 사기쳐서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전세 보증금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 형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들려드리겠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당하고 살 뻔했습니다. 69세 노인이 8억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30년 공무원 생활이 헛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배신이 가장 큰 죄인지,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5년이 흘렀고 혼자 사는 삶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고 있던 강북구 아파트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2년 계약이 끝나니까 나가달라는 거였죠. 전세 보증금이 8억 원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어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8억 원이었거든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요즘 전세값이 얼마나 오른 줄 아시죠? 비슷한 평수의 집을 구하려면 최소 9억은 있어야 했어요. 1억이 부족했습니다. 고민이 많았죠. 연금으로는 월 18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월세로 살기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렇다고 딸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딸은 미국에서 자기 생활하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그때 형이 전화를 했습니다. 박동철, 저보다 2살 위인 71세였죠. 25년 동안 부동산업을 하면서 꽤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동식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형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호탕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준 고마운 형이었어요. 평생 형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형, 사실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전세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형이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고민할 것 없어. 내가 좋은 매물 하나 알아봐 줄게. 8억으로도 충분히 좋은 곳 구할 수 있어. 형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25년 동안 부동산업을 해온 전문가니까 분명 좋은 집을 찾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일주일 후 형이 연락이 왔어요. 동시가 딱 좋은 매물 나왔다. 강동구 아파트인데 깨끗하고 교통도 좋아. 8억이면 딱이야. 강동구라니 지금 살고 있는 강북구보다 훨씬 좋은 동네였습니다. 8억에 그런 곳을 구할 수 있다니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언제 한번 보러 갈까요? 아, 그게 급하게 나온 매물이라서 빨리 결정해야 해. 다른 사람들도 관심 많이 보이고 있거든. 형의 말에 조금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가니까요. 그러면 계약서부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일 사무실로 와봐. 자세히 설명해 줄게. 다음 날 형의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1층이었어요. 동철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형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전히 호탕한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어요. 형, 요즘 많이 바쁘세요? 아, 그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말이야. 그래도 좋은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어. 형이 책상 위에 계약서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계약서였어요. 보증금 8억 원, 계약 기간 2년. 언뜻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집주인 이름도 적혀 있고 등기부등본도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형, 이 집 한번 보러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다음 주에나 올라온다는데. 아, 그럼 조금 기다려야겠네요. 그게 아니야. 워낙 좋은 매물이라서 계약을 먼저 해두고 나중에 보는 경우도 많거든. 나 같은 전문가가 보증하는 건데 뭘 걱정해.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25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가 추천하는 매물인데 문제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그래, 그게 좋겠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아까우니까.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8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지만 형을 믿고 있었거든요.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먼저 송금했어요. 나머지 7억 원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죠. 동시가 정말 좋은 선택했어. 이 정도 조건에 8억이면 정말 싼 거야. 형의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니까 설레기도 했고요. 일주일 후 나머지 7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열쇠를 받으러 갔어요. 형, 이제 집 열쇠 받을 수 있나요? 아, 그게. 집주인이 아직 지방에서 올라오지 못했다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열쇠를 못 받다니. 하지만 형이니까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집 계약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빨리 올라오라고 해볼게. 형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호탕하게 웃으면서 걱정 마, 다 해결해 줄게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뭔가 어색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집 열쇠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아, 동시가. 사실 큰일 났어. 형의 목소리가 갑자기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주인이 사기꾼이었어. 나도 당했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기꾼이라니, 그럼 제 8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집주인이라는 놈이 가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서 나를 속인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럼 제 돈은요? 미안해, 동시가.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돈도 날렸거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억 원이 사라진 거예요. 제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다음 날 바로 형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형,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은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시가, 정말 미안해. 내가 25년 동안 부동산업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집주인이라는 사람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게요. 그게 연락이 안 돼. 전화번호도 가짜였나 봐. 뭔가 이상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부동산업자가 그렇게 허술하게 당할 리가 없잖아요. 형,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어온 건가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았는데. 그것도 조작된 것 같아.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조작이 불가능해요. 제가 30년 동안 공무원 하면서 그런 건 수없이 확인했거든요. 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저도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형을 의심하기보다는 정말로 사기를 당한 거라고 믿었거든요. 형, 그럼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겠어요. 아, 그래. 그게 좋겠다. 나도 같이 가서 신고할게. 그렇게 형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르신, 전세 사기가 요즘 많긴 한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라면 계약서랑 송금 내역이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주인을 찾아야 하는데 연락처가 가짜라면. 결국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집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집을 구할 돈은 없고 그렇다고 딸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형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형, 제가 잠깐 형수네 집에서 지낼 수는 없을까요? 돈 벌어서 나갈게요. 형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동시가 크게. 미선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서 말이야. 형수 김미선은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48세 여자였어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동생이 이런 처지가 되었는데 외면할 줄은 몰랐거든요. 형, 제발이에요. 한 달만, 딱 한 달만요. 미안해, 동시가. 우리도 살림이 빠듯해서. 형의 집은 강남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시가로 15억은 좋게 할 집이었죠. 그런데 살림이 빠듯하다니. 결국 저는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69세 나이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처음엔 찜질방을 전전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내고 자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연금 180만 원으로는 한 달에 30만 원씩 찜질방비로 나가면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월 35만 원짜리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죠. 고시원 방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형이 25년 동안 부동산업을 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당할 리가 없다는 점. 둘째, 등기부등본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셋째, 집주인과의 만남을 계속 미뤘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이 제가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평생 저를 아껴주던 형이라면 제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 때 자기 집이라도 내어줬을 텐데. 아니면 최소한 돈이라도 빌려줬을 거고요. 그런데 형은 오히려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사무실에 가면 나와 있다고 하고.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형이 저를 속인 건 아닐까?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의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구청 시절 후배 하나가 연락을 했어요.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요. 김민수라는 후배였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지금은 과장까지 올라간 친구였어요. 민수야, 사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김민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배님, 그럼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어서. 아, 이런.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민수의 말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민수야, 혹시 등기부등본 하나 떼어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물론이죠. 어떤 건데요? 제가 형의 부동산 사업체 등기부등본을 떼어달라고 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민수가 등기부등본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의 사업체에는 근저당이 8개나 설정되어 있었어요. 총 12억 원어치였죠. 그리고 가압류도 3건이나 되어 있었고요. 선배님, 이 업체 상당히 재정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죠. 민수야, 혹시 세무 쪽 자료도 볼 수 있어? 그건 좀 어려운데 왜요?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쌓은 인맥이 있었거든요. 세무서에 김 과장이라는 후배가 있었어요. 저보다 5살 어린 지금은 팀장까지 올라간 친구였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동식입니다. 아,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김 과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형을 의심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서 가해자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했죠. 선배님,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요즘 전세 사기가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사업체 세무신고 현황 좀 볼 수 있을까? 그건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하지만 선배님이니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형의 사업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신고된 수입이 너무 적었거든요. 25년 동안 부동산업을 해온 사업체치고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과장님, 이거 신고가 제대로 된 게 맞나요? 글쎄요,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실제 거래량에 비해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 보이는데. 그때부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형이 저를 속인 게 맞다고. 집에 돌아가서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형의 상황을 정리해 보니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형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12억 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무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탈세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8억 원을 가지고 전세를 알아본다고 하니까 형이 욕심을 낸 거예요. 가짜 매물을 만들어서 저를 속이고 8억 원을 가로챈 거죠. 실제로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형이 혼자서 꾸민 사기극이었던 거죠. 화가 났습니다. 평생 저를 믿고 따랐던 형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들었어요.
이미 8억 원은 형이 빚 갚는데 써버렸을 게 뻔하고 형을 고발한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30년 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당했을 때는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했네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을 반드시 벌주겠다고.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형이 저를 속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구청 시절 인맥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어요. 등기소에도 아는 사람이 있었고 경찰서에도 후배가 있었죠.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등기소의 이주임이라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임아,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이주임에게 형이 제게 보여준 계약서의 등기부등본이 진짜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선배님, 이 등기부등본 이상한데요? 발급 날짜와 실제 등기 변동 내역이 맞지 않아요. 역시 그랬어요. 형이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조작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물건의 등기부등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주소의 실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3년 전에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에요. 완전히 확신이 섰습니다. 형이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으로 저를 속인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형이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거든요. 경찰서의 박경위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경위, 혹시 도박장 출입 기록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 선배님, 그건 좀 민감한 정보인데요. 왜요? 사정을 설명하니까 박경위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선배님, 이 사람 도박 기록이 상당하네요. 최근 2년간 5억 원 이상 잃었어요. 역시 그랬어요. 형이 도박으로 큰 손실을 보고 그 돈을 메우기 위해 저를 속인 거였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형이 실제로 어떻게 8억 원을 사용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집에 돌아가서 낡은 노트북으로 부동산 카페를 뒤져봤어요. 박동철 부동산 전세 사기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봤죠. 그런데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박동철 부동산에서 전세 사기 당했습니다. 도움 주세요. 저도 박동철한테 2억 날렸어요. 같이 고발합시다. 총 7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어요. 피해 규모는 제가 당한 8억 원을 포함해서 총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카페 쪽지 기능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저도 박동철한테 8억 원 사기 당한 피해자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하루 만에 5명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모두들 만나자고 했죠. 일주일 후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첫 번째 피해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6명이 모였어요.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해보니까 형의 수법이 거의 똑같았어요. 좋은 매물이 있다고 유혹해서 계약을 서두르게 만들고 집주인과의 만남은 계속 미루다가 결국 사기였다고 발뺌하는 거였죠. 이 사람이 정말 악질이네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50대 여성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뭉쳐서 고발하면 어떨까요? 피해자가 많으니까 경찰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거 아니에요? 40대 남성분의 제안이었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고발장 작성 같은 건 어떻게 하죠?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공무원을 했거든요. 그런 서류 작성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박동철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각자 100만 원씩 모아서 700만 원의 공동 자금도 마련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고발만 할 생각은 없었어요. 형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말이에요. 형의 약점들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세무신고 누락으로 인한 탈세. 둘째, 허위 매물 등록으로 인한 사기. 셋째, 도박 빚을 메우기 위한 범죄 동기. 넷째,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형수와 조카의 약점도 파악했어요.
형수 김미선은 미용실에서 불법 시술을 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어요. 조카 박준호는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배신했으니까 가족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단계적인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1단계는 형수부터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형수의 미용실을 관찰했어요. 낮에는 일반 미용 서비스를 하지만 저녁에는 의료진이 아닌데도 보톡스 시술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을 촬영했어요. 형수가 직접 주사를 놓는 장면까지 찍었죠. 그리고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북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의사도 아닌 사람이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어요.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자료를 보내주시겠어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시에 국세청에도 신고했어요. 형수가 실제 수입보다 적게 세금을 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후 형수 미용실에 단속반이 들이닥쳤어요. 미용실 사장님이세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형수는 당황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하지만 증거 영상이 있었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형수는 5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시가 혹시 내가 미선이 미용실 신고한 거냐? 목소리가 험악했어요. 형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형수를 신고해요? 그럼 누가 신고했겠어? 타이밍이 너무 교묘하잖아. 형수가 불법 시술을 했으면 누군가는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저를 의심하세요? 형은 말을 못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의심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형, 저 같은 무능한 놈이 그런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부러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형이 평소에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말이죠. 2단계는 형의 사업체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세무서의 김 과장에게 연락했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보여주신 자료 말인데요. 정식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아, 그 부동산 업체 말씀이시죠? 확실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김 과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형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거죠. 동시에 피해자 모임에서도 움직였어요. 부동산 카페에 형의 사기 수법을 자세히 폭로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박동철 부동산 사기 수법 총정리에서 피해자들의 증언.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속이는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말이에요. 글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죠. 헐, 저도 이 업체에서 상담받을 뻔했는데 다행이네요. 부동산 사기꾼들 정말 악질이네요. 신고하세요. 이런 놈들은 감옥에 가야 해요. 형의 사업체 평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새로운 고객은 물론이고 기존 고객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죠. 한 달 후 형의 사업체의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5년간 누락 신고한 소득이 3억 원으로 밝혀졌고 가산세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형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사업체 매출은 끊기고 세금은 1억이 넘게 나오고. 그때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고시원까지 와서 말이에요. 동시가 정말 내가 한 짓이냐? 형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죠. 형 또 그러세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세무조사랑 인터넷 글이랑 너무 타이밍이 맞아떨어져. 형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조사가 들어가고 글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형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형, 제가 8억을 잃고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형은 그동안 저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직도 저를 의심하고 계시네요. 평생 형을 믿고 따랐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제가 서러운 척 연기를 했어요. 동시가. 형이 잘못 생각했나 보다. 미안해. 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 저는 이미 체념했어요. 8억은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려고요. 그런데 형은 아직도 저를 의심하시는군요. 아니야, 동시가. 형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랬어. 형이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웃었어요.
연기가 통했더라고요. 3단계는 조카 준호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회사 정보를 알아봤어요. 대기업이었는데 사내 윤리 강령이 엄격한 곳이었죠. 그런데 조카가 승진을 위해서 상사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피해자 모임 중 한 분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낸 거였죠. 그 증거를 조카 회사 감사실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안녕하세요. 귀 회사 직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감사실에서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어요. 대기업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조카가 상사에게 돈을 건넨 장면이 담긴 사진과 계좌 이체 내역까지 있었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조카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카가 집에서 발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조카가 형을 원망한다는 얘기였죠. 가족 간에 서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용실 영업정지로 수입이 끊기니까 형을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이 이상한 일 해서 우리 가족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형 가족이 서로 의심하고 원망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4단계는 결정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사기, 문서 위조, 탈세 등 총 15개 혐의였죠. 동시에 방송국에도 제보했어요. KBS 소비자 고발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연락을 취했거든요. 안녕하세요. 5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을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였으니까요. 취재진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형의 다른 피해자들도 줄줄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파악한 8명 외에도 10명이 더 있었던 거죠. 총 피해자가 18명, 피해 규모가 8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사업체는 망했고 세금 폭탄은 떨어졌고 형사고발까지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구청 후배 민수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선배님, 요즘 기분이 좀 나아 보이시네요. 그래?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봐. 혹시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세요? 아직은 비밀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검찰청에서 온 전화였죠. 박동식 님이세요? 고발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동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체포할 예정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형의 집 앞에 나가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7시 30분 검찰 수사관들이 나타났어요. 동시에 형의 사업체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형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봤어요. 평생 호탕했던 형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죠. 그때 저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형. 형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식아. 내가 여기 왜? 형 나야. 내가 8억 뜯어먹고 나를 거리로 내몰았을 때 이날을 꿈꿨어. 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동식아. 내가 이렇게까지. 형은 나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 세상은 힘 있는 놈이 이긴다고. 그런데 형이 놓친 게 있어. 형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진짜 힘은 정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야. 형이 수사차에 태워져 가면서도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형수와 조카도 각각 세무서와 회사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어요. 일가족이 모두 망하는 순간이었죠.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어요. 형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탈세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거였죠. 전 재산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압류되었어요.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이 모두 경매에 나왔지만 부채를 제하고 나니 실제로는 3억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18명의 피해자가 80억 원을 나눠 받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전액 손해를 본 것보다는 낫죠. 제가 받은 배상금은 3천만 원이었어요. 8억에 비하면 적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점이었거든요. 형수는 세금 추징금 2천만 원과 미용실 폐업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조카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다른 회사 취업도 어려워졌죠.
일가족이 강남구 아파트에서 쫓겨나서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형이 감옥에서 면회를 신청했어요. 6개월 만에 만난 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동식아, 형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형이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저를 내려다보던 형이 말이에요. 형 무릎 꿇지 마세요. 지금 와서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발 동식아. 형이 미쳤었어.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거야. 형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고 저는 단지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에요. 형이 눈물을 흘렸어요. 8억 뜯어먹을 때의 그 기분 이제 알겠죠?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복수를 완수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고시원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3천만 원의 배상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고 구청 후배들이 소개해준 퇴직자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피해자 모임은 부동산 사기 예방 시민단체로 발전했어요. 제가 대표를 맡아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되었죠. 30년 공무원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쌓은 노하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 단체 활동이 소개되면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어요.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69세 아직 늦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빠예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요. 아빠가 한국에서 정의를 세웠단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동안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언제 한국에 놀러 갈게요. 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억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거든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이에요. 요즘도 가끔 형이 생각나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형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니까요. 형수와 조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의에 동조했으니까 그에 맞는 벌을 받은 거죠. 지금 저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상담을 받고 대책을 마련하고 때로는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사기당했다는 거였죠.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부를 보니까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어요. 3개월 후 그 부부는 3억 원을 모두 되찾았어요.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찹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정말 형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용서는 개인적인 감정이고 정의는 사회적인 가치예요. 저는 정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형이 5년 후에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를 찾아올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가끔 생각해봐요.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거니까요. 오늘도 새로운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연일까요? 69세 박동식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